자, 이제 53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사회구조 파트 가자. 사회구조라고 그러면 일단 봐봐. 너희 사회구조 하면 또 그 개념이 약간 이렇게 뭐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사회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의미 한번 읽어봐. 자, 개인이나 집단들의 상호작용이 반복돼요. 자, 관계를 맺는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정형화돼요. 굳어져서. 자, 밑줄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일단 우리는 사회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주로 내신에 나오는 건데, 자, 형성 과정 봐봐. 자, 일단 사회적 행동의 상호교환이 막 이루어져. 화살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요. 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블랭크 가 사회구조.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래서 일단 사회구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라는 건데 이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구조 그러면 명시적으로 이런 사회구조는 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죠. 제도 등으로. 근데 암묵적인 관습도 사회구조가 되는 거야. 암묵적인 관습도. 자, 그래서 특징의 밑줄 맞춰볼게. 사회구조는 한번 사회구조가 형성이 되면 구성원이 바뀌어도 오랫동안 유지되죠? 지속성. 그리고 사회구조에 따라 개인들이 이런 사회구조를 따르는 행동을 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관계가 유지된다. 안정성. 그 세 번째는 강제성. 결국 개인들을 구속한다. 그 네 번째는 하지만 사회구조도 개인들의 가치관, 신념 등이 변화하면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변동성. 그냥 이런 네 가지만 알면 돼. 그리고 이 사회구조에 대한 관점, 기능론, 갈등론 있잖아. 뭐 똑같아. 이런 사회구조는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거다. 기능론. 이런 사회구조는 지배층만에 합의한 거다. 갈등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1강에서 배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 있지. 똑같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반복하는, 복습하는 거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일단 사회구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할 거야.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중요하게 다룰게. 자, 이제 일탈행동입니다. 중요하게 다룰게. 자, 일탈행동이고. 자, 일단 너네가 이제 일탈행동을 볼 건데, 자, 일탈행동에 대해서 의미, 그 다음에 54페이지의 의미, 일탈행동의 상대성, 자, 일탈행동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쭉 읽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일단 물어볼게. 자, 얘들아,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탈은 뭐지?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성인들은 술, 담배도 돼, 안 돼? 별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아버님이 술 엄청 취해 들어오시고 뭐라고 안 그러지? 니네가 만약에 집에 들어갈 때 취해 들어가면 이마 깨지지. 대가리 뽀개진다고. 왜냐면 청소년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일탈로 규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봐. 똑같은 음주행위,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결국 일탈행동은 좀 상대성을 띈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성별에 따라 또 일탈이 달라질 수도 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나이에 따라. 그래서 일탈행동은 상대성을 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노미 이론이 있고요. 아노미 이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차별교제 이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낙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각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노미, 차별교제, 그 다음에 낙인 이론.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에 제시문이 나오면 어느 이론에 해당하는지 찾은 다음에 선택지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암기하고 할게. 자, 아노미 이론은 자, 무조건 왜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이고 차별교제 이론은 요거는 미리 살짝 얘기하면 상상론으로 바라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능론으로 바라보는 학자도 있어.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차별교제 이론을 주로 상상론으로 물어볼 거예요. 단서를 주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은 무조건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일단 아노미, 차별교제,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자, 일탈을 설명한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55페이지 아노미는 기능론, 차별교제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도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갑시다. 자, 첫 번째 먼저 아노미 이론부터 볼게. 자, 아노미 이론 할 때 아노미란 얘기는 뭐냐면 노미, 규범이 없다는 거야. 결국 어떤 혼란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건데, 자, 이제 봐봐.
아노미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회학자가 누구였냐면 디르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주장한 사회학자인 누가 있냐면 머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자 고전적 아노미 이론이라고 할 거고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자 수정된 아노미 이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아노미 이론 디르켐, 머튼의 수정된 아노미 이론. 근데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 디르켐의 고전적 아노미 이론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대부분 현대적 아노미 이론인 머튼의 자 수정된 아노미 이론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 하지만 어쩔 때는 요거 디르켐 고전적 아노미 이론 가, 그다음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나에서 비교하는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놔야 돼.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디르켐부터 볼 텐데, 좀 너네가 배경 지식까지 알고 있어야 돼.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근대 사회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 너 디르켐은 이제 봐봐, 이걸 연구해. 디르켐이 이제 봐봐,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사회가 근대로 바뀌었거든. 그럼 그전에는 되게 농업사회였지. 그럼 너 생각해봐, 농업사회에서는 직업이 대부분 동질적이야. 농사죠. 그래서 관심사도 비슷하고 다 인구가 동질적이어서 그렇게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회로 바뀌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직업도 모두 이질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급등한 거야.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급등한 거. 그래서 디르켐은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이렇게 자살률이 급등하는데 왜 이럴까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특히 너는 중세 유럽에서 근대로 바뀔 때 중세 유럽을 지배하던 종교는 기독교잖아. 카톨릭. 그래서 자살을 금기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디르켐은 그럼 자살은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해. 그게 바로 자살론이라는 논문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어디다 정리했냐면 미리 보고 갈게요. 교재로 58페이지 봅시다. 교재로 58페이지. 살짝 먼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디르켐의 아노미 갈게. 거기 디르켐의 자살론이 있잖아. 한번 쭉 읽어보는데 결국 디르켐은 가인들의 자살이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한 이후에, 자 포인트는 이거야. 외울 필요는 없어. 자살의 유형을 4가지를 언급해. 그래서 자살의 유형은 어떤 자살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이기적 자살이라는 유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타적 자살이라는 유형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아노미형 자살이라는 유형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자 숙명론적 자살이다. 그래서 자살의 유형을 4가지로 한 거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잘 봐. 먼저 이기적 자살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잘 봐. 사회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주의화됐지. 그러면 개인 간의 결속 정도가 강화될까 약화될까? 농업사회, 공동체사회에 비해서 약화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이 외로워진 거야.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다. 그게 바로 이기적 자살이야. 그럼 대표적으로 너를 볼 때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고립되겠어? 없는 사람. 얘들아, 기독교 보면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데 맨날 신방이라고 해서 막 주중에도 계속 찾아와서 같이 예배 보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보다 사회적 결속 정도가 강해.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사회적 결속 정도가 강할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하겠지. 결론은 뭐냐면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결속 정도가 약화된 거야. 그 결과 고립된 자아들이 자살을 선택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타적 자살은 반대야. 오히려 사회적 결속 정도가 너무 강한 거야. 대표적으로 뭐냐면, 봐봐. 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이, 또는 안중근 같은 거,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졌나? 그치?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이걸 뭐라고 배우죠? 의열행위라고 배우지. 근데 일본 놈들은 뭐라고 그래? 테러행위라고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슬람 애들 보면 폭탄 테러예요. 그치? 그럼 결국 뭐냐면 걔네들은 자신의 어떤 종교 또는 민족에 근거한, 신념에 근거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자살이라는 거야. 결국 사회를 위해, 나의 집단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건 사회적 결속 정도가 너무 강해서 나타난다.
오케이? 그럼 결국 여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을 살펴보면 결국 뭐에 의해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 정도에 따라 개인의 자살이 선택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서 뭐가 이제 발전되냐면 디르켐은 요거 뒤에 나올 거니까 미리 하고 할게. 이 사회적 결속 정도에 따라 이기적 또는 이타적 자살이 발생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디르켐 무조건 일단 암기해놔. 자, 사회 명목론자가 아니라 자, 사회 실제론자가 됩니다. 요거 오늘 마지막 시간 또는 다음 주 첫 시간에 배울 거야. 일단 암기. 디르켐은 사회 실제론자야. 요 내가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비교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세 번째 자살의 유형이 뭐냐면 아노미형 자살인데, 자, 봐봐. 디르켐이 여기에서 이제 자살의 유형을 1번, 2번, 3번, 3번에서 3번에서 아노미형 자살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보니까 이 아노미형 자살은 비단 자살뿐만 아니라 일반 일탈, 즉 범죄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따로 떼어내서 범죄 또는 일탈에 적용한 게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숙명론적 자살은 뭐냐면 현재 나의 삶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거야. 내 삶은 벗어날 수가 없어. 대표 노예. 나도 노예지만 내 새끼도 노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숙명과 같은 삶을 벗어난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해되지?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시험에 외울 필요는 없고 배경 지식으로 특히 요 내용,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 사회적 결속 정도에 따라 자살이 결정된다. 결국 사회 전체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받는다 해서 요거는 사회 실제론으로 단독 문제가 제시문 나오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뒤에 설명하고. 하지만 아노미형 자살을 설명했더니 그게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폭넓게 확장됐다. 그 정도만. 그래서 너희들은 복습하면서 자, 돌아와서 자, 55페이지에 아노미 이론 보자. 일단 디르켐부터 갈게요. 자, 디르켐의 고전적 아노미 이론의 포인트는 이거야. 자, 다시 디르켐이 살고 있던 시대는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회로 바뀌면서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 그럼 디르켐 먼저 이렇게 얘기해.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한다.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돼. 디르켐의 아노미가 시험에 나오면 이 사회 급변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사회가 아주 동질적이고 직업이 다 똑같고 안정적이라면 일탈 행동이 좀 덜할 텐데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회로 막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직업이 다 달라지고 이러면서 사회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회가 급변한 결과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 약화되고요. 또는 각각이 뭐 A가 옳다, B가 옳다, C가 옳다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두 주장하다 보면 뭐가 옳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무규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규범의 약화, 무규범은 모두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한 결과 발생하는 거지.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두 가지 규범이 충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규범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볼까? 자, 남학생들 이런 거야. 너는 봐봐. 너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 도둑질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규범을 갖고 있지. 근데 잘 봐. 학교에 가면 물어볼게. 자전거는 사서 타는 거니 그냥 가져다 타는 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사이에 중고등학생 사이에 자전거 새로 샀다? 학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두고 다 학원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없어. 누가 훔쳐갔지? 그럼 처음에는 욕을 해. 나쁘게 막 경찰에 신고해. 근데 범인 못 잡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자전거는 사서 타는 게 아니라 훔쳐 타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규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가장 모든 아파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리소장이 가장 골머리를 하는 게 자전거 도난이야. 근데 아이들은 자전거를 훔치는 거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목동에서 수업할 때 어떤 학생 얘기 들었더니
얘가 고3인데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을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전에 수학학원 수업을 하고 딱 나와서 자전거가 없더래. 그러니까 얘가 목동 전체를 돌아다니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어떤 새끼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본 거야. 그래서 그 새끼 잡았더니 중학생이야. 그래서 뒷골목 끌고 가서 몇 대 때리고 막 혼낸 다음에 이제 타고 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자전거 도둑 잡느라 늦었대. 근데 걔랑 얘기하다 보니까 걔가 집에 자전거가 6대야. 근데 걔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 자전거 누가 훔쳐간 거야.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자기도 훔쳤대. 또 누가 또 훔쳐가. 또 훔쳤대. 그렇게 해서 6번째 내가 처음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내가 훔친 거야. 이해되니? 그 내가 처음에 자전거를 잃어버렸 누군가 훔쳐갔잖아. 불편하게 내가 훔쳤지. 또 누가 또 훔쳐가. 또 훔쳤지. 6번째 내가 처음에 잃어버려서 누군가 훔쳐갔던 내 자전거를 내가 6번째 내가 스스로 훔친 거야. 그 애들이 죄의식이 없어. 그럼 결국 뭐냐면 자전거를 훔치면 안 된다는 어릴 때부터 교육 규범. 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전거는 훔쳐 타는 거랑 그 둘의 규범.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자전거를 훔치는 거지.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또 하나, 담배 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학교 가면 애들 피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야? 그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또 하나의 규범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규범과 청소년들만의 또 그들만의 어떤 담배를 펴도 허용된다는 그들만의 규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영화를 보면 폭력이 미화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런 거 보고 지네끼리 막 일장 만들고 있다는 소리를 하잖아. 결국 뭐냐면 항상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면 서로 상반된 규범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혼란 상태에 빠지겠지. 무규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의 약화. 정확히 뭐가 규범인지 몰라. 그런 혼란 상태에서 일탈 행동을 저지르더라. 이게 바로 대표적인 뒤룩템의 아노미예요. 그래서 아노미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한 규범 자체가 약화되거나 없는 거야. 그래서 기능론이 되는 거지. 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자, 머튼의 아노미를 볼 텐데, 자, 머튼의 아노미를 잘 봐. 머튼은 이렇게 얘기해. 자,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잘 봐. 너네 일요일날 이렇게 학원에 가서 수업 듣는 이유는 뭐야?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의 목표는 뭐지? 사회적 성공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성공일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사회에서 자,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너네 물어보자. 자,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항상 얘기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스카이 가고 스카이 가서 취업 잘하면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너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란 목표를 위한 수단은 공부밖에 없는 거지.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은 공부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니?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반에서 20등이야. 난 더 이상 안 돼.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야. 또 봐봐. 올림픽에 나간 수영 선수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한 거야. 그 나의 목표는 성공은 올림픽의 금메달이겠지. 그런데 아시아계 우리 한국 사람 옛날에 키가 170인데 미국 애들은 2m라고 이미 8길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올림픽 금메달뿐이 아니라 올림픽 예선조차 통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지.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풍부할까 부족할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머튼은 뭐라고 하냐면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해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 또는 부조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또는 합법적 수단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만 너무 성공하고 싶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일탈을 저지른다. 컨닝 또는 약물 복용. 이해되지? 그래서 올림픽에서 항상 도핑 검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과거 지난 올림픽 때 보면 그 전에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도핑을 하는 금지 약물 복용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난번 올림픽 때 잘 보면 러시아라는 국기가 아예 안 들어왔어. 그냥 올림픽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머튼은 사회적으로 목표, 인정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달성을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그 수단, 합법적이지 않은 비합법적 수단, 컨닝이나 금지 약물 복용 등의 수단을 선택, 그걸 일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일탈 행동 이론이 두 가지가 있잖아. 봐봐, 여기. 그러면 다시 봐봐. 디르케미 아노미 이론에서 대책은 뭘까? 자, 현재 규범이 약화된 게 문제지. 규범이 없는 게 문제지. 또는 이중 규범이 문제지. 그럼 여기서 대책은 뭐냐면 빨리 새로 규범을 정립하거나 다시 가르쳐야 되겠지. 제4회야 또는 느슨해진 사회를 통제를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르케미 아노미 이론의 대책은요, 제4회화를 통해 명확한 규범을 다시 알려주거나 또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요거 기능론의 대책과 똑같지? 자, 그런데 그러면 아노미 이론인데 특히 머튼의 아노미의 대책은 뭘까? 야, 머튼의 아노미는 누구나 목표, 사회적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한 거야?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한 거잖아. 그럼 뭐를 늘려주면 돼?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화된 수단을 늘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냐면 마에스트로 제도라는 게 있었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공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문계고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공업고등학교는 진짜 취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안 되는 데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명박 정권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마에스트고, 즉 공업고등학교만 나와도 대기업의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즉 이건 뭐야? 제도화된 수단을 늘려준 거지. 즉 너네 인문계만 안 가도 공업고등학교 가도 성공할 수 있어. 자, 라는 취지는 좋았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게 안 됐게. 현실적으로 안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라는 거. 이해하면 돼. 그래서 아노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자, 이것도 배경 지식이 중요해서, 자, 그럼 55페이지에 1번 아노미 이론 기능론, 디르케미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보면 되고요. 자, 57페이지에 심화학습 15번 좀 볼게요. 57페이지에 자, 심화학습 15번. 자, 머튼은 이 아노미 이론을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언급하는 게 자, 이거야. 자, 우리 한번 이거 이렇게 볼게. 자,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이해만 하면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사사분면을 나누고요. 자, 우리 이렇게 보자. 자, 세로축은, 자, 세로축은, 자, 목표야. 가로축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목표고요. 가로축은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원점에서 위쪽은 O, 여기는 목표 X, 자, 여기서 오른쪽은 수단 O, 여기는 자, 수단 X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 여기는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목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럼 아무런 문제 있어? 없어? 아무런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조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들아, 포인트는 이거지. 이 동조형은 정상이니 일탈이니 정상, 아무런 문제 없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머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거야. 목표가 X라는 얘기는 이거야. 목표가 뭔지 몰라. 목표가 없어. 그런데 수단은 수용.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을 수용해요. 그래서 요거를 머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맨날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쉬는 시간에 5분 엎드려 자도 막 자신을 자책해. 절대 너희들은 그런 적 없잖아. 너희들은 오히려 55분을 자고 5분 동안 깨서 내가 왜 5분 동안 깼지 하고 자책하잖아. 얘는 반대로요. 5분만 졸아도 스스로 자책하는 거야. 단,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 그럼 이거 정상의 일탈이야. 문제 없지. 문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잘해. 그럼 애들이 서울대 가지. 그럼 이제 서울대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부모가 무조건 서울대만 가라고 했거든? 서울대 온 거야. 목표를 달성한 거야, 자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막 학사 권고 받고 학교에서 막 쓰레기란 말 들을 중 수업 안 들어가고 한 학기 만에 당구 막 500 치고 막 이런 애들 많아요. 특히 대학교 가면 당구 치는 애들 진짜 많아.
그래서 의뢰형도 정상이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는 뭐냐면 목표는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야. 그런데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 X 거부하는 거지.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혁신형이라고 하고요. 이 혁신형은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는 나머지 일탈이 되는 거고, 요 혁신형이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야. 머튼의 아노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봐봐. 여기는 목표와 수단도 수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요. 제도화되고 합법적 수단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 도피형 또는 뭐 패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패배형, 도피형은 대표적 일탈이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냐면 알코올 중독, 마약 이렇게 보면 되고, 사회학에서는 내가 이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사회학 배울 때 이거 배웠는데, 그때 사회학 교수님 이 얘기까지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는 사회학이잖아. 그럼 봐봐 너네. 목사님, 신부님 있지, 스님, 이분들도 사회학에서는 패배형을 봐요. 왜냐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종교적 이념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제도와 수단을 따르지 않잖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돼. 종교인은 사회학에서는 패배형, 도피형으로 봐요. 패배형이라는 표현보다는 도피형으로 보는데, 포인트는 그건 몰라도 되고, 여기 이 혁신형이 바로 머튼의 아노미다 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요 의뢰형 있잖아. 목표는 잘 몰라. 하지만 제도화되고 합법적인 수단은 무조건 따르지. 그래서 요거 일단 써라. 나중에 내가 관료제하면서 얘기할 거야. 이걸 우리가 목적 전치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목적 전치현, 관료제에 나오는 목적 전치 현상과 일맥상통해서 수학능력 시험의 취지에 따라 요 내용을 나중에 관료제와 연결해서 문제 출제도 가능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까지 정리된 거냐면 일단 아노미 이론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아노미 일단 무조건 결론적 기능론 여기까지 확인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자, 차별교제론 볼게요. 차별교제론. 자, 차별교제론은 어떤 거냐면, 자, 이거 되게 쉬워. 자, 봐봐. 자, 여기에 자, 일탈 집단 A가 있고, 여기에 일탈 집단 B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정상 집단 C가 있고, 여기에도 뭐 일탈 집단 A가 있어. 그런데 어떤 갑이란 일탈 집단 뭐 D가 있어. 근데 어떤 갑이란 애가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잖아. 근데 얘는 일탈 집단과만 교류하는 거야. 정상 집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탈 집단과만 차별적으로 교제하는 거지. 그럼 차별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제 자체가 상호작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탈 집단과 교제를 계속 교류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하겠어? 습득하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차별적 교제 이론은 정상적 집단도 존재하는데 일탈 집단과만 차별적으로 그들과만 상호작용 교제를 하던 나머지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하여 일탈자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너네 봐봐. 너네 학교 보면 부모님 항상 너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맨 앞에 앉으라고 그래, 맨 뒤에 앉으라고 그래. 공부 열심히 맨 앞에 앉으라고. 왜? 맨 뒤에는 좀 노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나 옛날에 이제 상담 좀 할 때는 오셔서 이래. 두 가지 액션을 얘기해. 어머니 성적 어떻게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어릴 때는 공부 잘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대. 내가 볼 때 반대거든.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새끼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대. 대부분 두 가지 패턴을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야? 차별교제 이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차별교제 이론은 다시 봐. 이름 자체 차별교제지. 그러니까 정상 집단, 일탈 집단 수없이 많은 집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탈 집단 과만 차별 상호작용 교제 그를 통해서 일탈 집단이 범죄에 우호적일 거 아니야. 그 범죄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 즉 뭐한다 학습해서 일탈자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너네 그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뭐가 있냐면 속담 뭐가 있어? 유유 상종 그치? 또는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근묵 자흑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에서 맹모 맹자 어머니가 계속 이사를 간 이유는 뭐야?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시험에 이 차별교제 이론이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가 뭐로 나오냐면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 학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옵니다. 자, 정말 실수로 죄를 짓고 깜빵에 갔어.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주위에 다 누구야? 범죄자잖아. 그럼 맨날 듣는 얘기가 뭐겠어? 소매치기 보면 소매치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맨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의 우호적인 가치관이 학습되면서 그로 인해 또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 학습이 차별적 교제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너네 앞으로 차별적 교제론의 문제 출제 포인트는 이거야. 그래서 일단 상호작용이 나와. 그럼 이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면 이 차별교제론은 자 상징적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 학습.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 되니? 그럼 대책은 뭘까? 누구와의 교류를 끊어야 돼?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끊고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확대하면 되겠지.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여미가 계속 이사가서 마지막에 이사간 데가 어디야? 서당 옆으로 이사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가 정리된 거냐면 자, 55페이지에 의미,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자, 이렇게 이해해. 근데 하나 중요한 거 봐봐. 그럼 이 차별교제는 한계를 물어볼게. 잘 봐. 만약 우리 사회에 딱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럼 봐봐. 네가 만약에 소매치기라도 걸렸어. 소매치기라다가 경찰이 막 두들겨 패면서 너 왜 소매치기 했어? 그러면 차별교제 이론에서는 저는 뒤에 있는 학생한테 배웠어요. 너한테 배웠대. 그럼 또 막 잡아 두들기면 얘한테 배웠어요. 그럼 계속 떠넘기겠지. 계속 떠넘기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누구한테 배웠어? 했더니 나한테 배웠대. 나한테 왔어. 잘 봐. 우리 집 사회에 내가 맨 마지막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 소매치기를 나한테 배웠지. 근데 나도 소매치기거든? 근데 문제는 나는 배운 데가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일탈을 학습했다 그러면 처음에 소매치기를 즉 처음에 일탈을 한 자 있지. 그 사람의 범죄는 차별교제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거기 특징의 마지막에 봐봐. 최초의 일탈은 설명할 수 없다는 한 게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를 학습하다 보니까 최초의 일탈자의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일탈자 혹은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여기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우리 차별교제 이론까지 정리가 됐고. 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자, 낙인 이론이 있어요. 얘들아, 낙인할 때 이는 도장의 스탬프야. 그럼 얘들아, 낙인할 때 낙인은 굿 스탬프겠니? 배드 스탬프겠니? 당연히. 낙인이라는 의미는 주로 배드 스탬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낙인 이론 이런 거야. 자, 어떤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있어.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행동 자체의 속성이 중요하지가 않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위에서 그 A의 행동에 대해서 주위에서 또는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럼 부정적 평가가 바로 두 글자로 뭐가 돼? 낙인이 돼. 자, 그러면 어떤 A가 행동을 했을 때 주위에서 낙인이 찍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위의 낙인, 그래서 시험에 낙인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얘들아, 그럼 봐봐. 낙인이라는 표현을 사회적 평가라고 얘기하겠지. 주위의 부정적 시선 또는 주위의 부정적 평가. 그래서 낙인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요. 주위의 부정적인 평가 또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낙인 자체가 상대성을 띈다는 거야. 잘 봐봐. 실제로 이거 있었던 사례인데 내가 아까 자전거 절도를 얘기했잖아. 아파트마다 자전거 훔치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거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인데 서울의 금천구라는 지역에서 아이들 4명이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걸렸어. 근데 그걸 적발된 거야. 아파트 관리소장이 얘네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관리소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그 자전거 거치대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전거 훔치다 걸리면 뭐 민사상, 형사상 뭐 엄청난 피해를 주겠다 뭐 이렇게 겁주고,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를 부른 다음에 애들 무릎 꿇려놓고요 집에 전화해서 난리 친 거, 이 새끼 도둑놈 잡았으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와서 막 부모님이 사과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갔거든. 그럼 잘 봐.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들이 걸렸을 때 혼났지. 그러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거지. 그런데 똑같은 일이 불과 얼마 뒤에 서울 강남구에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전거 훔치다 걸렸거든. 그랬더니 아파트 관리소장이 얘네들을 무릎 꿇린 거야. 꿇리고 부모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근데 부모가 왔어. 관리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딱 보니까 애들이 무릎 꿇고 있잖아. 바로 부모들이 관리소장 따귀를 날렸어요. 당신이 온대. 내 새끼 무릎 꿇리냐. 그리고 애들이 장난하다 보면 뭐 자전거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얼마 한다고. 봐봐. 똑같은 자전거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범죄라고 낙인을 찍었지. 잘못했다고. 근데 강남구 쪽에서 일부, 다는 아니야. 일부 사람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얼마 한다고.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낙인 자체가 상대성을 띄워요. 자,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는요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난 정말 충격적인 걸 본 게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담배 피는 여자에 따귀 때렸어요. 욕하면서. 근데 지금은 야 길 가다 여학생들 담배 피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런 거 없잖아. 봐봐. 과거에는 낙인을 찍혔던 행위가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또 국가마다 다르잖아. 대표적인 게 얘들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대마초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미국에선 일부 주는 허용해서 팔아.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낙인이 찍힐 수가 있고 안 찍힐 수 있잖아. 그럼 포인트 이거 다시.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변에서 이건 잘못돼서 낙인을 찍으면 범죄가 되는 거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그럼 범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위 자체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평가가 중요한 거고, 그 주변의 평가가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어서 상대성을 띈다는 거. 그래서 더 중요한 표현. 그래서 우리는 이 낙인을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냐면 차별적 제재가 되는 거야. 일괄적인 일관된 제재가 아니라 낙인 자체가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적 제재가 돼요. 근데 이제 함정. 너는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차별적 제재에서 앞에 차별만 보면 뭐라고 낚여. 차별규제로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차별적 제재는 낙인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인의 상대성. 괜히? 자, 그래서 이 낙인의 상대성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 부정적 시선이 라고 평가가 되면, 부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면 그거는 일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담배를 안 했거든. 근데 내 친구 중에 이제 성우라는 애가 있었어. 걔는 중학교 때 담배를 폈어. 근데 내가 이제 교일날에서 걔한테 하루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하루는 이제 후문으로 나오는데, 토요일인가 그랬어. 우리 때는 토요일 학교 갔으니까. 후문에 나오는 성우가 중학교 후문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회개하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우가, 아이씨, 괜찮아. 뭐 이러다 갑자기 날 보더니, 병이랑 잠깐만 이거 좀 들고 있으래. 나도 모르게 성우가 준 담배 이렇게 들었어. 근데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근데 갑자기 새끼가 어디로 막 뛰어가. 나한테 주고 도망가. 뭐지 하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날 불러. 야, 이 새끼야 하고 누가 부르면 봤더니 누가 날 달려와. 운동장에서 선생님이었던 거야. 나는 모르는 선생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담배를 피는 아이였으면 이걸 딱 들고 버렸겠지. 근데 나는 성우가 신고 주니까 담배를 들고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하고 달려오시는데 이걸 잊은 거야. 난 담배를 피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은 20m, 15m, 10m, 5m 점점 다가오는데 내가 담배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 달려오던 선생님은 일단 생각해봐. 학교 후문에 담배를 들고 있는 애가 있잖아. 그럼 뭐라고 피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욕하면서 잡으려고 달려오는 이 새끼는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지.
내 앞에 오자마자 이 미친 새끼가 그러면서 따귀를 날리셨어요. 올 때 엄청 때렸고서 내가 따귀 맞고 날라갔어. 더 웃긴 건 내가 넘어지면서 그까지 들고 있었던 거야.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 반항하냐 그러면서 발로 밟혔어. 그리고 나를 귀를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갔죠.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선생님 저 담배 피는 안 피는데 친구가 줬다. 잠깐 공격기를 들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새끼 이름 뭐냐? 야 그러면 친구를 보호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원래는 보호해줘야 되지만 내가 피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이름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제 걔한테 전화해서 그 새끼도 끌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 아니 뭐 정확히는 그 태양을 안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지. 봐봐.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담배 피는 새끼라고 처음 본 선생님이야. 난 중2인데 중3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낙인을 찍었겠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이 됐어. 3월 1일날 이제 첫 교실에 갔어. 문이 딱 열리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야. 물상 선생님이고 물리 선생님.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때는 이제 연합고사를 봐서 고등학교를 갔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제 뭐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 담배 새끼. 담배 새끼. 나한테 그 다음부터 1년 내내 나는 담배였어. 난 정말 담배를 핀 애가 아닌데.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지. 그럼 첫 번째, 일단 부정적인 평가가 찍히면 낙인이 찍히면 일탈이 되는 거고, 낙인이 안 찍히면 일탈이 안 되지. 그래서 행위 자체의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탈은 사회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낙인이 규정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낙인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 이후에 담임 선생님이 나만 보면 담배 그랬거든. 그 담배가 귀여운 게 아니라 내가 찍힌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낙인이 반복되는 거야. 하루는 숙제를 안 해왔는데, 숙제를 검사하는데 반 전체 60명 중에 딱 2명이 안 갖고 왔어. 나는 안 갖고 온 거고 한 놈은 안 한 거고. 난 정말 억울하지. 손들어서 숙제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 저 숙제를 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담배 새끼야 그러더니 커바이 새끼야 네가 담배 피니까 맨날 기억력이 감퇴 너 치매냐 이러면서 날 계속 인신공격하는 거야. 그럼 계속 봐봐. 어떤 행동이 이게 실수였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낙인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처음에 억울하겠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계속 낙인이 반복되면 자포자기예요. 아무래도 안 믿어주잖아. 그럼 자포자기하고 그 부정적 낙인을 내면화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 막 살자. 그러면서 낙인이 반복된 이후에는 그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거야.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서 그 이후에 에잇 막 살자 하면서 일탈이 반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네 이런 대표적 사례가 이게 낙인이 왜 중요하냐면 너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연쇄살인범들 있잖아. 걔네들 만나보면 이제 프로파일러가 해보면 가장 일반적인 공통된 환경이 뭐냐면 어릴 때 가정환경에 불우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거나. 근데 프로파일러도 물어보면 걔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야. 너 생각해봐. 어릴 때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그러나 이제 학교 가서 제대로 생활 못하겠지. 또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는데 그렇게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야. 애비 어미도 없는 새끼니까. 역시 이런 말 듣거나 계속 부정적 낙인이 반복될 때 이 범죄자가 한 말이 그때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결국 나도 처음에는 실수를 한 건데 애를 때리고 하지만 계속 이 애미 어미도 없는 새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낙인을 내면화하고 자포자기하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면서 진정한 범죄자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처음의 행동과 구별하기 위해 일탈 이후에 요 일탈이 반복되는 걸 2차적 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적 일탈. 그래서 꼭 하나 이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을 설명하기 용이한 이론. 2차적 일탈을 설명하기 용이한 이론이고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전과자의 재범이지. 자, 실수로 교도소에 가서 별을 한 개 달았어. 정말 마음을 먹고 나와서 열심히 살려고 한 거야. 근데 취업하러 갈 때마다 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전과자 안 뽑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냉대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계속 취업이 안 돼. 계속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또 담을 넘는 거지. 그럼 별 2개.
근데 별이 쌓일수록 전과자에 대한 냉대, 낙인은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탈을 반복한다. 2차적 일탈이지. 그쵸? 자, 그럼 물어볼게. 대책은 뭘까? 오히려 주변에서 이런 부정적 시대가 너무 많아서 일탈자가 더 양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인을 찍을 때는 좀 신중히 찍어야 된다는 거야. 낙인을 신중히. 가래? 이해되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56페이지에 대책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이거 조금 더 남았거든. 그거 마무리하고 59페이지까지 갑시다. 네, 좀 쉬었다 갈게요.